박길래, 김용균, 변희수, 이경택, 세월호.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조연철 씨가 수상 소감에서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조연철 씨는 이들이 분명히 죽은 뒤에도 여기 있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들은 살아있습니다. 팟캐스트계의 조연철,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패널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땡땡이 안 쳤어. 나 쨍쨍이 쳤어. 난 너보고 뚱뚱하다고 안 했어. 뚱뚱하다고 했어. 언론계 최강욱, 전영기. 아우, 반갑습니다. 네. 1인 1짤. 네. 짤짤이를. 짤짤이를. 예. 짤짤이는 흔드는 건데 네네. 어떻게 짤짤이를 쳤다고 판치기를 치는 건데. 치면은 예. 땡땡 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흔드는 것도 있고 흔드는 다른 방법도 있지. 흔드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다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짤짤이도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숨어서 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동전을 잘 안 쓰잖아요. 동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짤짤이도 잘 안 할 거야. 동전을 써야 이게 뭐 짤짤을 하지. 전혀 쓰진 않잖아. 그래도 잘 안 쓰잖아. 그리고 거의 오히려 몇 개 갖고 있는 거 짤짤이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 1,000원, 2,000원씩 이게 몇백 원 이런 거는 단위도 달라지는데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입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가 검사를 하는데 핸드폰 비번 잘 풀어서 줬습니다. 언놈이 나보고 비번을 안 풀었대. 내가 어차피 핸드폰 얼마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번을 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디계 김웅. 김웅이 한동훈 아니고. 네, 김웅. 저는 장관직을 수행함에 앞서 내일이죠. 저번식의 성대모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방금 이낙연 같았어요. 그렇게 엄중하게. 엄중하게. 네. 내일 한동훈 지금 청문회죠. 모레인가요? 내일인가? 내일 아닌가? 월요일 9일. 아닌가? 네. 9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9일이죠. 청문회입니다. 볼만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 검수완박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고받을 게 많은데 딸 문제가 계속 터져가지고. 케냐 대필이, 그러니까 케냐 사람이 어떻게 대필을 한 거야? 대필 전문가가 있나 보죠. 케냐에 뭐 네. 어떻게 보낸 거야? 그쪽으로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서 문의하면 되는 거지. 그 영어 대필을. 그렇죠. 네. 케냐, 대단합니다. 엄청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어 네. 동훈이는 영어도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먹힐 겁니다. 야, 이런 한동훈 후보자가 차라리 해주지. 이런 글로벌적인 거래를. 그러니까 조국처럼 하기 싫어서 직접 안 해준 거 아닐까요? 조국처럼 하기 싫어서. 네. 위조하기 싫어서. 위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일단 위조는 아니니까. 일단은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는 대학 입시에 제출하려던 거 아니었고 한 적도 없다. 네. 그렇죠. 아직 입시 시기가 아니니까. 네.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직. 고2인가 그렇죠. 한 2년 있다가 장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교육 활동을 뭐 그런 교육 활동을 하나. 그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대필해가지고 올리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야, 케냐 그분은 꼭 한번 좀 네.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전 세계 거래 인터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거래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겨레 기자에게 답을 해주다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네. 예. 그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한 5분 보여주고 더 듣고 싶으면 돈 내라 이런 거 해야 돼. 아무도 안 봐. 안 보니까 문제요. 자, 김웅 의원은 왜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그 수사 전에 대검 관계자들이 PC를 지워버린 이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근데 그 서류에 보면 김웅 의원이 핸드폰 비번을 안 풀어줬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건 딴 사람 얘기예요. 근데 김웅 의원이 난 풀어줬다. 공수처를 고소하겠다. 네. 김웅 의원은 핸드폰 비번을 친절하게 풀어줬습니다. 수사할 때. 왜? 김웅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그날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당일에도 블랙박스를 지웠다고 합니다. 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해보세요. 네. 조성은 씨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웅 의원은 그냥 그러고 끝난 건가? 무슨 사건요? 그때 뭐 조성은 뭐 네, 그게 지금 고발 그게 지금- 예, 고발 사주. 그게 좀 연속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게 그거야. 그래서 뭐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창원 패널은 이 법조 관련 사건을 딱지색입니다. 얘기할 때, 리스크가 딱지세입. 이분은 조국의 문서 위조도 한참 나중에 알게 되죠. 어려워 죽겠어. 아우 지그들끼리 뭐 말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창원 패널의 이 레이더라든지 감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 가려면 사건이 복잡해지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보기 시작합니다. 맞아. 어차피 법원으로 가면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문화적이라 가지고 법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화적으로 풀어야지. 왜 법보다 법적으로 풀려 그래? 네. 그래서 방송 관계자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창원 패널에 리스크가 있다. 네, 어떤 사건이 나오면 먹통이 된다. 이창원 대표한테 그런 롤을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뭐 설명해봐라. 중간에 왜 패널 중에 누구한테 사실관계 체크하고 이런 거 그렇죠. 저한테 그거 주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게 중간에 있거든요. 내가 보통 그걸 따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수민 요즘 아주 그거 열심히 하더라고. 방송 나가면은 패널이 뭐 몇 명 있다. 그러면 나보고 설명하라고 꼭. 네. 그렇더라고요. 이창원 씨는 내가 그 KBS 대구에서 같이 방송을 해봤잖아요 한번. 네. 그런 거 안 시키더라고요. 네. 네, 팩트 체크하는 거 안 시키더라고요. 딱지색입니다. 네. 네, 그냥 그 기본적으로 듣고 나서 말하는 거. 대본을 안 읽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예. 자, 동동이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이고, 아직도 그런가 하면서. 자, 오늘은, 이 방송 올라갈 때가 화요일이니까 5월 10일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이죠. 자, 이 권력 교체기를 맞아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저번에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나요? 아마 저 지역 공약 이야기하면서 네.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그간의 공약과 이행 정도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네. 예.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방송에서 받아든 대본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를 꼽아달라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거를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없지는 않겠죠. 잘한 게 없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못한 거에 비해서 좀 스케일이 작거나 아니면 이게 그렇게까지 정권의 공인가 싶은 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망설여지더라고요. 뭐 없는 걸 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부풀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이 날라갔어요. 얼마나 안 중요한 질문이면 이게 날라가냐. 네. 그래가지고 그날 조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5년에 대한 평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문재인 정부 5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본격적으로 시사평론을 시작한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사평론가의 지난 시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이번 시즌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제가 딱 이번 주가 시사평론가로 데뷔한 지 6주년이 되는 오, 축하드립니다. 그것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이다. 2016년 5월에 대구 CBS 라디오 세상 읽기. 그렇죠. 라디오 세상 읽기에 뉴스 이건 이거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제가 시사평론가라는 직함을 처음 썼습니다. 5월에. 그게 딱 6년이 되는. 대구에서 데뷔를 했군요. 그렇죠. 대구에서 데뷔를 했고 직업적으로 시사평론가다라고 할 만한 활동은 대략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월 7자리 이상이다. 7자리 이상이 된 걸로 치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간 걸로 치면 2017년 가야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시기하고 비슷할 때 문정부 최고의 수혜자였네. 크게 수혜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방송가에서 좀 변화가 있으면서 패널들이 많이 교체가 됐죠. 지금 왜 몇 년 동안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 자리로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TV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주로 라디오, 팟캐스트 이쪽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평론을 직업적으로 삼은 기간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이 겹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 정부 때도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지만 그 활동을 할 때는 자기 관심사만 봐요. 내가 중요하다 싶은 것만 추려서 봐요. 그렇죠. 근데 방송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 네, 제작진이 주는 주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장 샅샅이 훑어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였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제 스스로는 또 소회를 밝히자면 그렇습니다. 네, 뭐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요 질문은 우리가 끝에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네, 질문이 3가지라서 네. 알겠습니다. 질문 뉴스민 후원 질문주 지나가던 이님 감사합니다. 예, 뉴스민으로 후원해 주세요. 네. 후원은 뉴스민으로. 네, 유튜브나 팟빵으로 후원을 하면 떼가는 게 있습니다. 네, 30%에서 네. 40% 정도를 떼갑니다. 그만큼 네. 와. 찍방으로 그냥 뉴스민 세구나.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504로 시작되는 대구은행. 네, 후원 그 계좌 네. 번호 뉴스민은 다른 은행 쓰질 않습니다. 오로지 대구은행. 죄송합니다. 대구은행만 씁니다. 지역주의자. 네. 자, 그렇다면 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나? 문재인 정부 그 아까 잘한 이야기했던 거?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제일 못한 거 하나. 잘한 거부터 얘기할까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아니고 칭찬도 먼저 한다고? 잘한 잘한 거. 거. 잘한 거.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 앞서서 총평을 좀 하면 네. 그냥 총평하고 제가 잘한 거. 총평부터 합시다 그래. 한마디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의 네. 후유증을 5년 내내 앓다가 끝이 나버린 것 같다. 그게 정부 정책에서도 그랬고 지지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 정부를 바라보는 반대자 내지는 비판자들도 다들 그러지 않았나. 네. 지난 5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사안이 터졌을 때의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뭐 이 갈등이 극복이 안 됐지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을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할까 다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어떤 트라우마,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네. 벗어나지 못한 5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한 거는 초기에 네. 많이 아쉬웠지만 뭐 지금은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도전을 하고 나름의 실행을 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안 좋았던 점은 역시 부동산이죠. 부동산 문제가 역시 제일 크지 않았나. 뭐 조국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이 서울에서 느끼는 거랑 대구에서 느끼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대구는 어땠나요? 대구의 부동산은? 대구의 부동산도 심각했습니다. 침체예요, 아니면 폭등이에요? 폭등과 침체. 어떻게? 이게 가격은 올라갔는데 네. 실수요자들이 집을 찾을 수 없는. 당연히 올라가면 찾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안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대구의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간 상황에서 이 대출은 막혀서 네. 특히 제 나이 또래, 제 또래의 집을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난
대선에서 올해 대선에서 가장 민심 위반이 많이 일어났던 그 세대 연령대가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부동산이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외인적인 거를 좀 먼저 짚어보자면 전 세계 부동산이 다들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금리 문제도 있죠. 네. 저금리가 지속됐던 거. 거꾸로인가? 저금리였죠? 네, 저금리 금리에 지속됐습니다. 좀 약해 내가. 네. 제가 사실 제일 약한 게 금융이랑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짚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하여튼 외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 수도권 집중적인 이 흐름 이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불황 때는 호황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날 봐요. 내가 대구 경북 살다가 수도권 가버렸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역대 정부의 사이클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안정화 노무현 때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노무현 때 딱 오른 게 아니에요. 약간 기미가 있었어. 김대중 때 좀 기미가 있었는데 노무현 때 한 2005년부터 확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명박 때 내려가는데 그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금융위기. 네. 예, 그때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금융위기하고 두 번째가 보금자리 주택 등등 공급 많이 했죠. 이거였죠.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갔다가 사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죠. 맞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의 공급이 조금 멋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좀 연구 대상이야. 같은 새누리당 정권인데 정책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주로 규제를 풀어서 LTV, DTI 이런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요 정책을 썼는데 박근혜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확 뛰게 돼요. 요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한 것은 초반에 공급 신호를 주지 않았다. 네. 이거에 난 실책이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의 무슨 대출 규제, 뭐 세금 규제 이런 거 이전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줬었어야 한다. 처음에 제대로. 근데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던 얘기는 집은 충분하다. 이거거든. 이거예요. 집은 충분하다. 다주택자를 좀 이렇게 조져가지고 쑤셔가지고 집을 뱉어내면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창원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봤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 보였으니까 뭐 결정적인 페이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김수민 같은 사람들이 네.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공급이 왜 모자랐냐. 1인 가구가 많아졌거든. 그렇죠. 1인 가구 많아진 것도 감안을 잘 못했죠. 결정적인 거지. 네.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4인 가구의 공급 정책들이 그 주택 정책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특히 노년 인구하고 20, 30대 인구의 폭발적인 1인 인구 증가. 이건 근데 예측할 수 있었던 통계거든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집은 충분해요. 네. 보면 괜찮아. 근데 가구수로 따지면 이 집은 충분하지만 이걸 1인 인구수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수민 씨 같이 혼자 있는데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 네. 물론 김수민 씨는 독립 세대죠 지금. 독립 세대겠지.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뭐 서울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지방국연 발전하고도 똑같은 건데 뭐 이걸 넘어서서 그냥 그다음 얘기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일부러 했었어야 돼요. 네. 저는 재생주의자고 뭐 물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 좀 비판적이지만 네. 그래도 해야 할 곳은 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 재생이 꼭 부딪히는 가치인 것만은 아니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철학적으로 그걸 부딪히게끔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재생이라든가 뭐 재생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개생사업 저는 최근에 받는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광릉인가 그 아파트 올라가 가지고 네. 거기서 능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해야 된다고 네. 난리가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저도 문화계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문화재였죠? 그게 무슨 선조 네. 능이었을 거예요. 선조 능. 네. 그러니까 물론 문화재 보호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냐. 아파트 벌써 올라가 있는데 네. 그걸 뭐 다시 그럼 허물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갖고 사회 갈등을 만들어 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부딪혔고 거기에 결정적인 건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네.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잖아. 1년 정도 지나고 그럼 빨리 뭔가 개각이 시그널이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그 다음에 안춘 사람이 변창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국토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인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결정적인 건 김상조 같은 사람이에요. 국민 감정선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상조 같은 사람들이 구미 출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여튼 결정적으로 실책이 하여튼 인사에서 나왔고 저는 변창흠도 그렇지만 김상조가 너무 실망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지자 그룹들까지도 돌아서도록 만든 그런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중요한 걸 또 짚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 높다 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건축물이냐고. 예, 낡은 빌라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민과 빈민을 위해서라도 신규 공급이 필요했던 거는 신규 공급이 생겨야 낡은 빌라에 사는데 나는 좀 사실은 돈이 좀 있어. 이런 사람들이 글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뭐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솔직히 진보 진영 전체적으로 좀 잘못이 있었다. 공급 경시풍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편 다시 달리 생각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 녹색 관점에서도 좋은 게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태양광 달린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뭐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나는 이 제도는 찬성해요. 원론적으로. 근데 이 제도가 왜 부작용을 일으켰느냐. 공급이 부족할 때 해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값하고 전세가하고 조금 따로 놀아요. 원래 보통은.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는 안정되거나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은 안정되거나 이렇게 가는데 그 임대차 3법 시행 시점도 하필 그걸 쑤셔 넣는 그 시점이 둘 다 뛰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꼬였다. 그러니까 정책 한 개를 놓고 따졌을 때 이게 잘못이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순서라든지 국면 조건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멧돼지를 총을 쏘고 덫을 놓고 하다가 덫을 놨는데 사람이 걸리고 이러다가 멧돼지가 민가로 도망을 가버렸다. 처음부터 멧돼지를 달래기 위해 고구마도 던져주고 뭐 정 안 되면은 이렇게 덫을 놓거나 사람들 불러서 깽가리 쳐서 한쪽으로 몰거나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다 바뀌어가지고 총부터 쏘고 이러다가 막판에 결국에 사람이 덫에 걸리고 멧돼지는 민가로 내려가 버렸다 이거죠. 근데 나는 우려되는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했던 거꾸로 하면 되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나는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임대차 3법을 없앤다 그러는데 없애고 또 문제 생길걸? 이게 잘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조건과 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네. 근본적 그리고 공급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또 많이 풀렸어요. 질타를 많이 받고 스스로도 인정을 해서 공급을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이 풀려 나온다고 앞으로 또.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선행되고 있는 게 대구예요. 네. 지금 대구가 이제 선행해서 올해부터 공급 이제 이 분양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네. 수성구도 지금 미분양 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있으면 전국에 다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억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흐름이라고 하는 게 아까 김순 평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급이 풀려나는 시기쯤이 되면 정권 말이 되고 네. 예,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이 세대 구성이 바뀌는 이 네.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거는 제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예요? 예,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예, 최근에 뭐 집을 구하게 됐는데 네. 이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 30평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이 세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의 미분양 사태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평대 아파트가 대구 공급되고 이 단가가 이미 집값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네. 분양이 되니까 이 집을 사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초 구입이라서 70%까지 이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 차액이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네. 이 차액이 3, 4억씩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그렇죠. 결국 20대, 30대, 40대까지가 수도권에 가서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50대, 60대들이 나와서 이 지방에서 조금 새로운 주거 형태의 주거 단지에서 살 때 비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 젊은 층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들어갈 때 주택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야 네. 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주택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에 네. 대한 네. 실패다. 저도 네,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바로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 저는 이제 공급에서 1차적인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된다고 네. 보고 제가 현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가 깨문이들한테 악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김수민 진보 맞냐고. 아, 야, 다 지금 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때 좀 내 말 듣지 그랬냐고. 에? 제 말을 들어서 좋은 거는 조국 사태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서 진짜 잘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엔 다 인정했잖아, 공급 늘린다고. 이거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걸 보면 필요한 게 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 세대가 20대, 30대는 아파트 단지가 필요해요. 20대, 30대가 필요하다고요? 아, 30대가 유독. 30대. 어. 가족이 있는. 네, 가족이 있는, 네. 가족이 구성하고 있는, 그래야 접근성, 여러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소위 말하면, 이 전원주택 규모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인프라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네. 주택을 공급해봐야, 공급량도 적지만, 그쪽으로 차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수요가 과잉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 이걸 안 풀면 안 되는데 이게 50대, 60대들이 자기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벌 거 다 벌어놓고 나니까 이제 뭐 공급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언사를 했고 네. 아까 김상조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도 이거 흑석 선생.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에 있어서 저는 분노가 함께 계속 누적돼 왔다 이렇게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을 지른 것들이 있었죠. 네. 그 윤희숙 전 의원이
임대차 3법 반대하면서 연설을 반대 토론을 했어요. 손 떨리던 그 네. 예, 그러면서 국회 토론. 예, 그래서 이제 전세가 자꾸 줄고 월세가 늘게 된다. 근데 전세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생해왔다. 뭐 그 주장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저도 사실 전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면 조금 대출을 더 얹어서라도 월세 그렇게 내느니 예, 전세 이자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전세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다 이제 윤준병 의원인가요? 민주당에? 전세는 줄어드는 거다. 원래 그게 맞는 거다. 아니,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전세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좋은 거다. 바로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이제 정서적으로 사람들 좀 신경을 긁어버리는. 게다가 이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그렇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리고 김현미 장관 또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뭐 근데 사실 그 말은 그거죠. 사실 그 빵처럼 막 찍어낼 수 있으면 바로 그러니까 빵이나 이런 거는 바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아파트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한 거긴 하죠. 근데 이제 빵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제 뭐 마리 앙투아네트 생각나고 그리고 김현미 장관은 자기 집값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요. 그 뭐였지? 정확하게 사안이 뭐였다. 하여튼 그 무슨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5억 원짜리 이상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다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저희 집 아파트는 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아파트 5억 원 넘는다고. 왜 5억 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정서적인 걸 긁어버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지적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혜택 준 거. 근데 나 요거 좀 고민입니다. 네. 나는 처음부터도 그 정책을 그렇게는 안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후두룩 까는 게 주택 정책에서의 궁극적인 답인가 일단. 왜냐하면 사실 다주택자가 있어줘서 사람들이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집을 옮겨 다니기도 그러니까 수월하죠. 옮겨 다니려면 전세 월세가 있어야 옮겨 다니는 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 못 갑니다. 1가구 1주택 하면 이사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이사 서로 맞바꿀 사람 그거 찾아다녀야 돼요. 예, 이건 그 약간 농을 섞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주택자를 그렇게 때려잡을 일인가. 그래서 이거는 비유하자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요 부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 개혁 관련한 논의에서도 재벌을 막 이렇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따내자. 옛날에 뭐 그 장하준 교수라든지 뭐 이쪽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 그거랑 좀 비슷한 차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정책이 지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속이 안 됐다. 네. 조금 축소됐나요? 네, 축소됐죠.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이 야 임대사업자 등록했더니 처음에는 세금을 그만큼 안 매기겠다라고 혜택을 준다고 등록하라고 했는데 딱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이 혜택을 줄여버렸죠.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록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또 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법인을 세운다든가. 그 법인 건물 소유주시잖아요. 네, 저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떠오르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망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를 악화시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선악 개념으로 몰아가서 안 되거든. 네. 난 이거에서 그러니까 악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가구 다주택자든 뭐 많은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때려잡아가지고 정상으로 해야겠다. 한인데 사실 시장이 그렇지도 않고 그 예외인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선악 구도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특히 이런 부동산이나 금융 자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좀 너무 규범 윤리적으로 접근. 그리고 거기에서 내로남불 프레임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제 1순위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세입자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된다. 네, 주택을 좀 갖고 있어야 남은 세입자들도 좀 존중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 규제만으로 딱 권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임대차 보호 규제 이런 게 좀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바로 몇 년 전에 베를린이나 이 도심에 굉장히 빡세게 상한제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걸 피해가지고 외곽에서 다 해버립니다. 예, 그 사람들도 결국에 빡세게 규제를 해버렸더니 풍선 효과가 일어나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도 외곽으로 또 옮겨가고 막 이래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도대체 몇 번 발표한 거예요. 예. 29번. 네. 29방 싸가지고 멧돼지를 민가로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게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큰 크죠. 이유죠.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이 풀려버린 게 시장이 큰데 그 돈이 갈 곳을 찾아줬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실책이 이제 신성장 동력 제가 늘 얘기하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 이제 여러 어떤 소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뭐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전환을 디지털 쪽으로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벤처에 대한 투자라든가 문재인 정부도 있잖아요. 오지 쇼입니다. 오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뭐 창조 경제 네.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 수소 경제 많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뭘로 좀 잡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초기에 그런 것들을 팍팍 치고 나갔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적폐청산하다 시간을 다 보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타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한 거요? 네. 저는 일부 공생을 좀 할 실험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없앨 건 아니었다. 네, 없을 건 아니었어요. 물론 뭐 택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한 주제였어요. 저는 딱히 결론도 못 내렸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나는 지금도 시도해볼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유동성 얘기하셨는데 그 노력은 기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자. 그거는 네. 이건 정부가 동학개미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들 아닌가? 많죠. 정부가 그 근데 네이밍 자체가 그렇잖아. 동학개미. 정부가 나섰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시국으로 전 세계 그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조건에 거기에 올라탄 게 컸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우리가 IMF 맞고 나서 김대중 때 바이 코리아 나온 것처럼 정부나 어떤 시장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된 게 크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동산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만 가지고는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네. 집을 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금이 유동성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향한 측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코인 갔다가 한번 박살이 났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도 우리가 지수가 1,700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코로나 처음에 터져 1,600인가 코스피가 그러면서 이제 동학 뭐 서학 이래가지고 돈들이 갈 곳 없는 돈들이 그쪽으로 확 몰릴 때 네. 이때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뭔가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가는 길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벤처 투자는 커졌다라는 평가도 있네요. 그렇죠. 유니콘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코로나19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벤처 기업들 가운데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이 비대면 관련한 기업들이 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기술이나 실험을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그만큼 형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의 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시장이 열렸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죠.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줌 같은 경우에도 급성장하게 됐는데 그렇죠. 우리의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됐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 좀 풀어줬던 정부 시작 초기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예상하진 않았겠지만 네. 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 건 저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K방역인데 네, K방역. K방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K방역이 아니다. D방역이다. D가 라고. 뭐예요? 권영진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D방역. D방역의 특징은 뭐예요? K방역과 D방역의 특징은 D방역의 특징은 이제 지도자가 네. 쓰러지고 놀라운 시민의식이 D방역에. 놀라운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학연 지연이 얽혀 있어서 모든 의료 체계가 네. 서로 부탁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품앗이요? 관시로 다 관시가 가능한. 제주도 괜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K방역의 한계가 드러났던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놀라운 시민의식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과 기존에 갖추고 있던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네. 이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K방역의 성과였죠. 네. 근데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이라든가 네. 의료진들 확보는 사실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았죠. 의료진 지원이나 보상은 제대로 해줬나요? 갈아넣고 인력 갈아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 가운데 이 공공병원에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상급 종합병원과 대비하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략 70%에서 90% 사이거든요. 네. 임금 수준이.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증 환자들이 막 늘어날 때 대학병원들을 보고 상급 종합병원들 보고 좀 문을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공공병원에 있던 의료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 많이 느끼게 됐고 네. 사실 이 부분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못 풀었다고 봐요. 다만 이걸 이 문제를 관시로 풀었던 게 대구였고 근데 이게 정호영이 보건복지부 장관 되면 전국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델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거 한 달이 건너고 하면 다 2년 얽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윤석열, 정호영 또 그렇게 얽힌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는 안 얽히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다리들을 찾아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네. 차기 정부도 좀 풀어야 된다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었던 이창원 대표가 잘했다고 꼽았던 그나마 뭐 현재는 또 성과가 형해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북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그 대북 관계가 안 풀렸는데 이거를 대북 관계, 남북 관계만 딱 떼놓고 봐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 그렇죠.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관계들이 엉켜버렸다라고. 전반적인 외교 관계 전반이 그렇다는.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3년 전에 일본이랑 어떻게 잘 해봐야 된다. 풀어야 된다. 얘기했다가 온갖 요거 다 처먹고. 예. 나는 도요다 몬다고 토착 외구 댓글 달리고 유니클로 난 가야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 한일 관계를 못 풀면 남북 관계도 못 푼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 역사 문제로 따지더라도 아니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전쟁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일본하고도 싸울 거면 북한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풀려면 일본이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할 때 그 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고 2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로부터 다시 2년 뒤에
북일 정상회담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일본 이 삼각관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수교를 맺어서 경제 발전의 미천으로 쓰는 그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일본 또 일본대로 북한하고 관계에서 뭐 납치자 문제를 푼다거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과 수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국이 중재자도 하고 삼각관계를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북한하고 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너무 만족하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생각해도 일본이 저기 서구나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창이에요. 그건 현실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보는 게 있다고요.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잘.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거, 북한하고 사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비핵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인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핵실험이 초반에 2017년 9월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던 거 이후에 4년 이상 동안 핵실험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성과다, 일종의 성과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하고만 틀어졌냐는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도 틀어지고 미국하고도 좀 이완됐어요. 쓸데없이 일본이랑 싸울 때 지소미아 갖고 시비 걸었다가 그렇죠. 미국하고 관계도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보고 친중 정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하고도 안 친해. 중국하고도 안 친합니다. 이래가지고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1원인은 뭐냐면 구도를 잘못 읽었다. 너무 지나치게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미국 이렇게 가에 미국, 일본, 중국 있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구도를 좀 잘못 읽었다. 전체적인 틀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NL 때문이야. 실제 그런 조짐들이 여러 번 나왔던 게 이 반일 불매 운동.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죽창가를 듣고 뭐 동학 농민군을 떠올렸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그리고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네. 이게 반중 정서 역시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된다. 왜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고에서 못 벗어나면 그 다음 외교판도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일 심했던 말이 이 정부에서 나온 토착 외구란 말이죠. 네. 이거는 저는 빨갱이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낙인 찍고 혐오하는 발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못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어쨌든 대만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에 더 진출을 하면서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뼈저린 아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가 전반적으로 실패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처럼 전쟁이 그러니까 뭐 어떤 군사적인 무력 도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극심한 긴장 관계가 서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일부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좀 뼈저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어떤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게 시대적으로 캐릭터가 뭐 시대적으로 맞았고 캐릭터가 뭐 트럼프나 김정은 같은 어떤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나름의 저는 공은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남을 하고 특히 이제 김정은이 이제 왔을 때 한번 넘어가라고 한 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넘어갔고 트럼프도 한번 판문점에서 한번 넘어가라고 한 거. 그리고 무슨 구수산인가? 아니 구수산 도서관이고 뭐지? 거기
농장에서 연설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했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연설이긴 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해서 새 정부에서도 저는 도전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먹방을 시연하는 거예요. 아이 뭐별 자시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 김정은이 윤석열 보고 그 쩍벌하지 마시고 살을 빼시라요. 하면서 아니, 제가 뭐 김치찌개 뭐 좋아하십니까? 제가 끓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 그게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남북 관계를 풀려면 보수 정권이 풀어야 되고 한일 관계를 풀려면 진보 정권이 풀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풀었어야 됐습니다. 네.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니까. 민주당 아니면 안 돼요. 맞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풀려고 하면 바로 친일 얘기합니다. 김대중 정부니까 그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한일 어업협정 맺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PC통신에서 극우 성향 PC통신 유저들한테 도요다 다이조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공격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민주당 정부니까 풀 수 있었다. 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파들을 극력 반발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사례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사례에서 식민 지배를 한 국가가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한테 야 우리가 불법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배상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일본 얘기하다가 넘어가죠. 이제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제 좀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시간이 많이 됐어요. 또 뭐 있었나 또 그놈의 검찰. 검찰 이거는 뭐 따로 한번 빼야죠. 네. 그놈의 언론 개혁. 검찰과 언론. 언론 개혁은 뭐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한 건 없지 않나 또? 그냥 언론 탓만 한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 독립인가 그거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뭐 했어요 그러면? 그 막판에 그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게 이 네. 포털에 뉴스 제휴 평가 기능을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통과시켰고 그 아웃링크 네. 기사 도입 의무화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 언론계 내에서는 더 오히려 비판이 일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진입장벽을 낮추고 나면 네. 더 저질의 기사들이 쏟아질 거다.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가 없고 네네. 뉴스 통신 사업 제공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포털사들이 이걸 거둘 수가 없는 네. 없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걸을 수 없는 걸 좋아하네요. 네. 검찰이 경찰 수사 걸을 수 없고 포털이 언론사 기사 쏟아지는 거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진영에 충실한 방송과 언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열어준 거죠. 좋은 거 하셨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네, 그게 뭐 개혁이 아니었죠. 그냥 그리고 뭐 입증 책임도 언론사한테 지우고 이런 독소 조항들 들어가 있고 저는 손해배상은 언론사에 지우는 손해배상은 지금보다는 커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언론중재법 국면 때 제시했던 게 하나가 그러면 언론사 측도 자기를 고소한 쪽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게 해달라. 무고죄 고소하듯이. 예, 이게 반봉쇄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언론사 보도를 봉쇄할 목적으로 막 오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럼 거꾸로 언론사 쪽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그래야지 그 봉쇄 목적에 대해서 안티를 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들어가 있었고 뭐 결국 흐지부지돼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언제나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남 탓으로 출발하더라. 예. 그리고 그 얘기하자. 언론중재법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조선일보 그래픽에 조민씨 그래픽이 잘못 들어간 거. 무슨 이상한 사건에 들어간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그래픽을 검색해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그래픽을 검색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 넣은 거죠. 그 사실 그 그래픽만 봤을 때 그게 조민씨인지는 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도 처음 봤어 그때. 근데 어쨌든 뭐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건데 실수였단 말이죠. 그거 갖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그래픽에 관련된 조항까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라디오 생방 중에 정유라 씨는 호빠에 다녀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기자. 이게 언론의 현실이에요. 예? 허위 사실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남발해놓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거는 쏙 빠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혁이 왜 실패하느냐? 일반적인 걸 놓고 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경우를 놓고 요걸 때려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죠. 아. 그러니까 개혁이 되겠어요? 내로남불만 남는 거죠. 자, 또 뭐 막판에 하시고 싶은 얘기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총평을 하자면 민주주의가 없는 정부였다. 독재 정부였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좀 네. 세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도식화된 네. 민주화라고 하는 체계만 남아 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그 장에서 좀 기존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확장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한 90년대 초반에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딱 민주주의는 A입니다라고 설정해 놓고 모든 걸 운영을 해왔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토착외구 이야기도 나오는 게 네. 반일이 곧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 개념이 민주화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2채 이상 가진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네. 라고 이게 곧 민주주의다. 그리고 검찰은 때려잡아야 될 세력이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도식화된 구도로만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네. 저는 이게 전반적인 평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원 대표님. 뭐 앞서 평평은 제가 해드렸고 뭐 후세에서 다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아쉬움은 많은 정부였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부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탄생한 정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줬고 지방 권력을 줬고 네. 국회 권력까지 줬단 말이에요. 높은 지지율까지 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제대로 써오지를 못한 굉장히 아쉬운 정부였다. 네. 그리고 국민이 원했던 권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정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집주인이고 문재인 정권을 세입자로 비유를 한다면 보증금에서 까야 되는 게 많은데 덜 깠어요. 그래 되도록이면 돌려줄게. 지금 지지율도 높아. 다만 계약갱신은 안 된다. 한 번만에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5년이 고밀도 갈등의 국면이었다. 네. 네, 난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좀 쉬어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저 사안마다 네. 고밀도 갈등이었죠. 네, 계속 고밀도 갈등을 펼쳤기 때문에 정권도 이렇게 해서 더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높게 평가할 부분을 좀 찾자면 시위하다가 물대포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적어도 네, 그런 건 없었고 이건 사드 그 소성리 쪽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시위 현장에 국가인권위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진전된 것이다라고. 네, 원래 그 전에서도 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인권위 직원들이 정권에 따라서 여기 본인들의 승진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 네네. 정권에 따라서 업무의 스타일이 달라졌죠.
자, 일단은 뭐 이거 참 해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하기는 어려웠던 주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나는 좀 추가해서 평가를 또 하자면 이게 미국의 단임 정권으로 끝난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이 카터하고 트럼프가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지는 카터인데 정권의 내용은 트럼프에 가까운 것들이 꽤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또 한편은 듭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내 생각보단 덜 깠어요. 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정부를 까는 게 능사가 아닐 거다라는 걸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외교 실패했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와서 문 대통령 굳이 만난다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적어도 새로 정권을 잡는 분들은 좀 겸허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폄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 북한이 만약에 지금 핵실험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핵실험하면 뻔해요. 또 국민의힘에서 좌파들이 돈 퍼져가지고 핵실험할 거다라고 하는데 자 역대 북한 핵실험의 다수는 국민의힘 정권 때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야 어차피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기회에 핵이나 더 개발하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남 탓하는 거 버려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뻑하면은 전 정권 탓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네. 만약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위해 박지원을 다시 찾아갈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쪽 저쪽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외교라는 게 이 당이 돼서 이렇게 하고 저 당이 돼서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가 국가의 그 대외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합적인 노선을 구축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